요즘은 뭐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무가 대체 어떤 것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의 책임자, 그게 바로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온갖 가지 일이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5,200만이 모여 사는 게 대한민국 공동체입니다.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 전쟁과 정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겁니다. 필요하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게 전쟁이죠. 그런데 정치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최종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그 최종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 함께한 세력,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외에는 모두 배제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원시적이죠.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빨간 생각하는 사람, 파란 생각하는 사람, 노란 생각하는 사람, 보라 생각하는 사람, 흰 거 생각하는 사람, 까만 거 생각하는 사람, 온갖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은 흰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 파란색 중심의 사회냐, 빨간색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냐를 가끔씩 선거를 통해서 그 구성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간색 어디 갑니까? 빨간색은 우리나라 공동체 사람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닙니까? 다만 주도할 권한과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온갖 가지 방식의 언어들로 표현되는, 예를 들면 협친이, 포용이니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깊이 생각하고 결론은 집권자 또 집권 세력, 대통령 또 여러분 국무위원들의 역할은 결국 세상을 고루 편안하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문명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 인사 이런 건 다 제거하고 모든 걸 다 갖겠다고 벌인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습니다. 그런 사회가 반대쪽으로도 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죠.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 또 관료, 정치인 관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이번에 강요 지명이나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겁니다. 그러나 또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군더더기 같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덤이죠. 모래만 모아놓으면 내가 모래니까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덤이죠. 내가 모래면 모래 말고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콘크리트를 만들죠.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융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전에 그 법제처장님 어디 계세요? 내가 뭐 하나 검토해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지금 현행 법률 체계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청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각 부를 통할한다.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어요. 처청은 거기에 당연히 못 소속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반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법률을 보니까 법제처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대통령은 국무총리도 지휘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처청을 지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있더라고요. 총리가 하는 규정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에 부처는 지금 다 참석하고 또 그 외 위원회들도 참석을 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죠. 전에 제가 지시사항으로 청도 참석하라고 했었는데 저번에 그렇게 했지 않았던가요? 흐지부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청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다 안 왔죠. 그리고 실제로 부에서 청을 실질적으로 관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은 따로 놀아요. 법무부는 좀 어차피 워낙 한 몸이라서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 보면 청들이 거의 따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게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명확하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휘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따 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시면 거기다 이어서 하긴 할 텐데 결국 지휘 문제도 걸려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업무 보고 이제 마치면서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누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한번 보고를 따로 하자고 했죠. 지금 한 100개, 남아있는 게 한 100개 넘겠죠? 그래 분들 그렇게. 거기 따로 할 텐데 어쨌든 업무 보고가 대체적으로 끝난 상태인데 제가 한 6개월쯤 후에는 업무 보고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6개월 후에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초기여서 좀 방향을 명확하게 신속하게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첫 번째 업무 보고는 그냥 뭐 하고 있지? 또 업무는 파악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테스트로 좀 물어본 거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평소에 업무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다음 6개월 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 각 부처 보고를 부처에서도 다 한번 따로 할 거죠. 그거 하시고 어쨌든 산하기관이나 산하 조직들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6개월 후에는 제가 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 가서 보고 이번 업무 보고 다음 업무 보고에 좀 이렇게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뭐 그 6개월까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권 1년이 되겠죠. 그 6개월 사이에 성과 뭐 당연히 뭐 이런 중요한 거 일상적인 건 좀 빼고 중요한 성과 그다음에 그때에 계류된 주요 현안 중요한 일 또는 뭐 갈등이 심한 일, 잘 진행 안 되는 일, 해야 되는데 잘 진행되지 않는 일 이런 걸 좀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적 사항들이 어떻게 지금 시행되고 시정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올해 작년 뭐 이렇게 지적된 거 아니면 민원으로 지적된 거 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면 뭐 집단 소유든 어쨌든 이렇게 문제로 지적된 거에 대해서 특히 국회, 감사 이런 데서 지적된 거 있잖아요. 아니면 상급단체에 지적된 거 이거는 그 지적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서 처리 안 함, 종결 이유하고 만약에 처리해야 될 일이면 처리 진행 상황 얼마큼 됐다. 또 앞으로 얼마 있으면 끝날 것 같다.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안별로. 그러면 그거를 우리 총리께서 한번 쭉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저는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만 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 우리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공기관들을 좀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도 저기 뭐 하는 데지? 뭐 이런 생각. 저거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통폐합 포함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을 하고 그거를 이거는 어디서 맡았습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나요? 만약에 공공기관 개혁을 한다면 주체가? 기재부에서? 아 그래요?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기본계획을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그건 좀 이따 하시고요. 네. 그러나 그것도 요 개혁 방안 검토할 때 내용이나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 재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하나만 좀 지방으로 가 있는 공공기관들의 원래 공공기관 이전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 뭐 이런 게 주요 이전 목적인데 실제로 거기에 맞게 하고 있나? 그냥 통상적인 업무는 뭐 하겠죠. 근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긴 최초의 취지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한번 이번 업무 보고 받으실 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으로 옮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누가 얘기해 주셔서 말씀드린 건데요. 누가 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얘기를 누가 해 주셨어요 저한테.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갔다. 근데 전주로 갔는데 전주 지역 경제에 국민연금공단이 대체 뭔 도움이 되냐? 그 주말 되면 다 서울로 가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관련된 뭐 회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가 좀 들어왔냐? 그건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내준 아이디어가 우리 저기 정책실장이 그 얘기해줬군요. 예를 들면 그 운용 자산을 배분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운용 회사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배정을 해주면 제가 보면 다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옮긴 취지가 관철이 되죠. 그 정책실장이 낸 아이디어인데 복지부에서 그거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부 어디 계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리를 다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기 시작해. 이거 앞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네, 연금공단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인데, 그건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됐어요. 정치시장님 아이디어가. 예를 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좀 그 지역에 좀 기여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이 가까이 간다는 것도 사실 표현이 부적절하죠. 우리는 원래 국민 속에 있는 조직이죠.
국민 그 자체죠, 사실은. 국민의 도구. 그런데 따로 놀아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방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거 잘 안 가르쳐줘요, 이상하게. 예산 공개도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다 예산 공개하고 있죠? 네. 세부내까지. 뭐든지 알려줘야지.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왜 주인한테 숨깁니까? 그게 이제 부정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 복지부동 게으름의 원인이기도 하죠. 최대한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주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관련 단체 수혜자, 이해관계자에게 최대한 많이 접근하고 논의하고 들어봤으면 좋겠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다르죠. 우리가 그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느냐, 통치나 아니면 정책의 대상으로 격화하느냐, 다 우리한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과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죠. 뭐 방법은 아주 다양한데 저는 사실 저한테 오는 메시지 다 읽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밤늦게까지 읽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보고 어디 뭐 댓글도 좀 보고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아주 정말 잘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어요. 댓글 선점해가지고 메뉴에다 해놓고 그 거짓말 써놓고 막 좋아요 눌러가지고 조작하고 국민의 눈을 흐리는 요거는 이따 우리 총리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전에 댓글 여론 조작하는 것 수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기 행안부 네, 예, 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만들었어요? 예. 어쨌든 성과를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한성숙 장관님은 종전 직장 상황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 대표적인 포털이니까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매크로로 쓰는지 어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지를 대충 기술적으로 좀 체크 가능하죠. 네, 기술적으로 IP 체크하면 저희가 이제 댓글 보면서 예전에 체크해 보면 특정한 집단이 반복적으로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벌어집니다. 그 업무방해 아니에요? 댓글에 이제 그 프로필을 연결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 댓글을 쓰고 있는지 많이 쓰고 있는지 리스트도 보여주고 이런 개선들을 계속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조작이 너무 심해요. 하여튼 그것도 그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행안부에서 이거는 그냥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순위 조작하고 이런 거는 업무 방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 조작이라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요. 그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안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법제처에서 저한테 이 수사에 관련된 지시, 업무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서 주신 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아니면 해도 된다. 그런 거였던가요? 그 행정부하고 그 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그 대통령의 지휘에서 국가적인 그리고 전 사회적인 네. 이슈 등에 대해서 그 일반적 포괄적으로 대처하고 네. 지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그거를 점검을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세요. 거기에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그런 거죠.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휘를 하면 안 되는 데가 아예 있고, 예를 들면 뭐 사법부, 뭐 선관위, 뭐 이렇처럼 아예 딱 정해진 곳이 있고,
또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뭐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처벌해라, 뭐 기소해라 말아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특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이런 건 당연히 이때까지 해왔고 예,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법 경찰이나 검찰의 기능이 조금 사법적인 그렇죠. 독립적이어야 되니까 예, 자율권과 독립성을 부여해야 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라 이런 건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의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에게만 해라는 제한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제한이 없다면 해도 되는 거지 원래는 검사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그 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만 한다. 라운 외에는 지휘 일반적 지휘는 다 가능하고. 그런데 행안부는 지금 경찰에 대한 지휘가 치안에 관한 게 행안부 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이 법 체계상에 약간 문제던데 지금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일단 수사는 당연히 없어 보이고 네. 그러면 개별 경찰에 사건에 대한 치안에 대한 업무도 지휘가 사항이 안 돼요? 치안에 대해서는 지휘 가능합니다. 치안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그게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관해서 지휘할 수 없다라고 그건 명확하게 있고. 예, 명확. 그럼 국수본부장은 경찰인데 경찰청장이 소속이긴 하지만 네. 수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떼라라는 네, 네. 취지인데 그럼 국수본부장의 수사는 누가 지휘합니까? 그 지 마음대로 합니까? 그 규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그냥 일반 지휘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제처에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필요하면 입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부처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한다. 네,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부처청 중에서 부장관은 청장과의 관계에서는 약간씩 독립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이 외청이라서 업무가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경찰 업무 중에 치안 업무는 지금 행안부 장관의 직무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부 조직법상 그럼 경찰 치안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이게 또 애매해요. 명확하게 해야지. 예, 맞습니다. 정부 조직법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명확하게 이게 뭐 직권남용죄를 너무 막 남발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현실이니까 도대체 지휘를 그러면 누구한테 받냐? 국수본부장 한번 되면은 수사는 아무의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법무부 검찰도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처분에 대한 지휘는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뭔가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뭐든지 권한 행사에 관해서 애매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하고 법무부 관계처럼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그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좀 일단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될지도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것도 빨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가면 규정이 애매하면 이게 그 점을 악용하는 가능성이 생겨요.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